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화요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 오늘도 보여주고요. 이 코스닥이 하락했었는데 어제 참 8%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됐잖아요. 그런데 힘이 좀 축소되는 듯 했는데 장중 저점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반도체 소부장 섹터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전반적으로 좀 훈훈한 훈풍이 시장 전반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대한민국의 메가 프로젝트,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이 어제 나왔잖아요.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오늘 장중에 우리나라 관련 주식들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반도체, 삼성전자 상승 반전했고 그리고 소부장 섹터로 매수세가 딱 들어오고 있는데 그 힘을 좀 읽을 수 있고요. 또 피지컬 AI, 이제 로봇 관련주, 현대차 참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데이터 센터 이런 쭉 이제 3대 축이라고 하는데 구조적 성장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반도체는 이 수도권에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을 하고 남권이 되겠죠. 그쪽으로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한다라는 그런 방침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35기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 그걸 위해서 인프라도 조성할 거고요. 여러 가지 장비 쪽, 통신 이런 쪽도 좀 햇빛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전문가마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까지 아쉽지만 생산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 경쟁력, 그런 우위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엣지 AI 쪽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 고려를 해보면 메모리가 더 필요하다라는 건데 왜 우리가 AI 연산할 때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같은 데에서 끌어다 썼잖아요. 그걸 이용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PC, 모바일, 자동차, 여러 가지 로봇 안에 AI가 직접 이제 들어와서 그 몸 안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게 되고 연산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AI 엣지 AI인데 그걸 확산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메모리 단위나 소부장 섹터로의 그 매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또 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부가 최대 AI 인프라 허브로 우리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사실 이런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35년까지 35기가와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28년 상반기까지 8.4기가와트 대규모거든요.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그러면은 AI 데이터 센터, AI 모델, AI 서비스 전반적인 밸류 체인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신주, SK텔레콤, 그리고 네이버가 주도하지 않을까인데 저희가 뒤에 스토리텔링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관련된 흐름들 머니코드에서 담았으니까 쭉 또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데이터 센터 투자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이제 도달할 테니까 전선, 전력, 기기 이런 쪽도 오늘 괜찮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던데 LS 일렉트릭, LS 대한전선 등 업종 전반적으로 더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강국, AI 시대 강국을 위해서 메가 프로젝트 3가지 축으로 투자 트렌드 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눈 크게 뜨시고 귀 열어두시고 앞으로도 머니코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4분인데 시황 상황 보고 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도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9시 45분까지 지수가 밀렸었는데 그래도 45분을 기점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상승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조금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안에서 트레이딩뷰를 통해서 업종별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정부의 대규모
대규모 투자 소식과 함께 3%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하이닉스는 2%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0.46% 가까이 상승폭을 모두 내려놓으면서 강보합권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장중 6%대 강세 탄력이 붙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4.37%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는 또 어제 이 대규모 투자 계획 안에서 세종에 삼성전기 관련된 또 MLCC 관련된 투자 계획이 함께 들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투자 모멘텀이 또 붙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개장 직후 4,500억 가량의 MLCC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전체 매출, 작년 매출의 약 4% 규모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고요. 글로벌 빅테크에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구체적인 기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글로벌 빅테크 향 수주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삼성전기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장 초반 이와 함께 상승으로 움직여줬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0.4%가량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수페타시스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1.7% 가까이 오르면서 삼성전기의 상승과 함께 MLCC 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많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배당주도 좋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3%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강보합권으로 좀 내려왔습니다만 하나금융지주 1% 가까이 오르면서 은행주들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하락으로 움직이면서 그간 좋았던 종목들, 특히 어제 좋았던 2차 전지주들이라든지 조선주들의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좋았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7.8%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삼성 SDI도 3.7% 가까이 빠지고요. 포스코 피처엠도 6%가량 밀리면서 어제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ESS가 부각되며 올랐던 2차 전지주들 오늘은 일제히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CPSP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독일 2차전이 지금 분할 발주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이 분할 발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이제 이르면 내달 초에 발표가 예정된 CPSP 60조가량의 사업,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하나오션 어제 장에서는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5% 가까이 밀리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오늘은 일단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조선 3사가 일제히 쉬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전략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2% 가까이 상승 중이고요. 산일전기도 4%대 상승세 이어갑니다.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해서 어제 반도체 관련된 투자의 핵심 인프라로 전기, 전력 설비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설비 그리고 용수 관련해서 이 핵심 인프라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는 가운데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시장에서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LG전자도 2%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어제 3대 메가축 안에 피지컬 AI도 있었죠.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LG전자가 힘을 내주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좋았던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어제 좋았던 반도체 투톱이 오늘 좀 회복을 해주는 가운데 SK하이닉스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지만요. 이러한 가운데 어제 좋았던 업종들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오늘 일제히 차익 실현 매물이 큰 폭으로 나타납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이 변동성이 좀 큰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의 상승 탄력이 여전합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전공정 장비, 후공정 장비주들의 상승 탄력이 강합니다. 오늘은 소재단도 함께 올라오는 가운데 특히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캐펙스 확대의 수혜를 가장 먼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최근 들어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각각 6%, 4.93% 가까이 오르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상승 탄력 이어갑니다. 테스토 1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은 전반적으로 좋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옵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특징적으로 상한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하반기 ESS 모멘텀 타고 실적이 이제 찍힐 것이란 기대감까지 안고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ESS가 국내에서도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었는데요. 오늘은 6%가량 에코프로 하락 중이고요. 에코프로 BM도 4.7%가량 밀립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단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좀 굵직굵직한 피지컬 AI 기업들의 주가의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1.5%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다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3.95%가량 상승, 현대모백스도 5% 가까이 오르면서 피지컬 AI 안에서 종목들의 주가가 차별화된 장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우주항공도 움직여줍니다. 스페이스X가 다시 주가가 상승 탄력 강하게 붙으면서 스피어 같은 우주항공주들 19%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하기도 했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0.58% 가까이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1% 가까이 하락합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는 반도체 투톱의 상승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9시 45분까지 밀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8,288포인트 지나가면서 1%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0.6%가량 하락하면서 915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9시 30분 정도를 기점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기관 안에서 연기금은 팝니다. 특히 연기금이 이제 내일부터 리밸런싱 절차에 착수하기 때문에 관련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부터 약 50조 원가량의 매물이 출회될 수 있다는 점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1조 4천억가량의 순매도 이어집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도 나타나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2천억가량, 기관은 300억가량 소폭 순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이 계속해서 이거를 연속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AI 시대에 진정한 승자가 되려면 전력, 전선 이쪽을 또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력 계기 관련해서 투자할 때 미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AI 시대가 되면서 미국에서 전력 쓰는 그 양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망 구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 이런 부분도 도모를 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힘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력계기 관련주에서는 4월과 5월이었습니다. 변압기 수출이 예상보다 떨어질 수 있다,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쉬이 이렇게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용,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출이 견고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걸 상쇄할 수 있는 만한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데에서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LS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트렌드가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같은 경우에 송전, 배전 제품 이렇게 있는데 송전 제품의 트렌드, 배전 제품의 트렌드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야겠죠. 일단 초고압 송전, 중저압 배전 제품 이런 부분에 이제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초고압 변압기 이거 송전 섹터입니다. 765kV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같은 부분 이제 해당이 되고 트렌드가 그리고 배전 제품은 800V 데이터 센터 배전 패러다임 구조 이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송 배전의 트렌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주들 움직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이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전력망 구축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미국 초호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K전력도 일찌감치 증설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1차, 2차 증설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후속 증설을 지금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요. 지금 구조적으로 성장기에 진입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AI 혁명기는
초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력 이런 부분을 쓸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5월과 6월 이렇게 조정이 된 흐름들이 충분히 조정이 됐다라고 LS증권에서 판단하는 바, 이제 조정을 마치고 올라갈 일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에 또 초창기 성장이 본격화되는 부분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지고 있어서 수요는 더 커지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있는 전력기기 업체들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밸류 매력도 생긴 거겠죠. 이런 흐름들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증권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한번 쭉 불러드리면, 대표적으로 LS 일렉트릭입니다. 35만 원, 효성중공업 530만 원, HD 일렉트릭 151만 원, 산일전기 37만 원.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간 눌리는 상황에서도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가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적 발표 시점에 다시 한번 튀는 흐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고도 말씀드린 바 기억이 나는데, 전력기기 프리미엄을 계산하시면서 지금부터 분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 엔소 오늘 한 7%대 떨어지나요? 근데 ESS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떨어질 때 비중 확대 기회를 노려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IM증권에서 LG 엔소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62만 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00년도랑 2023년도 생각하면 그때 이제 전기차 막 부흥되면서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 주가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밸류 매력은 더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LG 엔솔은 ESS 모멘텀은 좀 여전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ESS 보급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도 안과 밖에서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있는데, 전력 이런 수요도 높다 보니까 어쨌든 에너지 저장 장치하면서 이걸 유동적으로 쓸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용처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ESS는 훌륭한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돈으로. 그런 부분, 절세나 보조금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한 축이 될 것 같고, 또 공급망도 규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게다가 정책적인 모멘텀을 하나 더 생각해 보면 11월에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중요한, 사실 또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데요.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재생, 전기차, ESS 쪽으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더 붙을 가능성, 이 한 수도 앞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분기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셨더라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상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년 전보다는 54%는 깎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컨센이 워낙 좀 낮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소폭 상회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 삼성 SDI는 같은 증권사입니다. 좀 낮췄습니다. 이거를 70만 원으로 낮췄는데, 이유는 뭐 펀더멘털 이런 부분은 좀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업종 전반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도 LG 엔솔은 대장주로서의 그 가치는 유지됐다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AI 전반적으로 투자 트렌드, 메가 트렌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돈,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시작됐거든요. 통신주도 최근에 또
국내 증권사에서 많이 리포트를 내더라고요. 그 흐름을 잘 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예전에는 왜 우리가 통신 섹터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음성이나 뭐 데이터나 문자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뭐 음성이나 문자나 이런 거는 거의 무료죠. 그리고 뭐 일정 부분 요금을 내면 또 데이터 사용도 무료고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 이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 사용량을 많이 쓰게 될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왜 소비자들이 그 요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걸 봤을 때 매출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같이 돈을 버는 구조는 다르지만 데이터 사용량 이거에 따라 매출이 올라가는 시대는 됐다. 왜냐하면 이제 그 요금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매출 포인트는 하나 또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AI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는 동영상이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AI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수익처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이익은 성장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 정책적인 그런 흐름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데 워낙 이제 통신주 섹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반도체에 투자 수급이 쏠려 있다 보니까 밸류가 낮아진 상태이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은 워낙 이제 향후 5년간 주주 환원 규모가 연평균 7% 정도 성장할 것이다. 대략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주 환원만 봤을 때 KT는 8,200억 원의 수익률 6.1%, LG U+는 주주 환원 금액이 한 3,800억 원 가정됐을 때 수익률 한 6.2%, SK텔레콤 7,100억 원일 때 또 이제 수익률 한 3.7% 이렇게 각각 분석됐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T, LG U+, SK텔레콤 목표 주가도 기재를 해 놨습니다. 대신증권이 이제 데이터는 돈이 되는 시대라고 했는데 통신주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하면 이제 현대차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NH투자증권이 목표 주가 86만 원 유지를 했는데 최고의 목표 주가가 얼마일까 하고 오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100만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런 흐름은 이제 현대차가 부지런히 갈 수 있을지는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반기에 양산 설비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사 중에 공급망을 이제 구축하는 그런 흐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머노이드 학습센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알맥이라고 하는데 2분기 미국 착공하고 3분기에 이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SDV 소프트웨어로 차량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피지컬 AI 이런 시대가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다소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차 관련된 모멘텀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국내 부품사의 화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동 판매가 좀 준 흐름도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화재 난 거는 6월부터 이제 생산이 다시 재개되는 흐름들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하반기는 유럽 아이오닉 3 이런 부분의 신차 출시,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조금 더 긍정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피지컬 AI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잘 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하면 당연히 이제 로봇 생각이 나잖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이 눌리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장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피지컬 AI의 단연 주인공은 아마 로봇일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로봇 관련 리포트가 나올 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다.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WSI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포트를 보니까 뭐 세계 최초의 의료용 로봇, 유봇, 품목허 가 기대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건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독립리서치 아리스 이재모 대표 연결해서 과연 이 종목의 매력은 무엇인지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리스 이재모 대표입니다. 네, WSI라는 종목이 약간 낯설긴 한데 그래도 좀 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그 수술용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WSI는 그 자회사 중에 이지 메디봇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 이지 메디봇이 그 수술용 로봇인데 일종의 보조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부인과에 들어갈 수 있는 로봇이고 국책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이제 끝낸 제품이고 현재는 국내 식약처에 지금 품목 허가를 위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이게 이제 올해 품목 허가를 받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27년부터 국내 이제 병원에 도입이 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제품이고요. 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수술용 로봇 일회성 판매가 아니고 거기에는 필수로 교체가 되는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을 통한 반복적인 주송 매출이 가능한 로봇과 이제 소모품 장비가 판매될 수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현재 WSI는 이 자회사의 이지 메디봇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또 수술 그런 현장에서 열일을 하는 로봇 이런 생각이 드는데 품목 허가 심사 중이라고 하니까 품목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상용화 가는 단계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막연한 기대감보다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기업을 픽하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실적 이런 부분에서의 기대감과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잡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 종목은 본 사업이 원래 의료기기 유통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는 기업이고요. 24년도, 25년도에도 영업이익을 30억대 기록을 했고요. 올해 제가 추정한 실적은 매출은 550억에 영업이익은 50억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8년 갔을 때 방금 말씀드렸던 로봇 사업이라든지 또는 GLP-1 계열의 제약 사업을 하고 있는 인트로 바이오파마 요 기업들의 연결 실적이 더해지면은 최대 매출이 한 1,000억까지도 돌파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부터 의료기기 업체들을 주가 흐름을 쭉 지켜봤을 때 항상 새로운 사업이 M&A든 뭐든 해서 붙게 될 경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항상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 기업 가치를 높여받을 수 있는 뭐 비만 치료제 사업이라든지 또는 로봇 사업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의 적정 주가는 최소한 시가총액 기준으로 2천억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6년도 2월 정도에 주가가 5천원까지는 갔던 기업입니다. 당시 시가총액 2천억인데 제가 볼 때는 다시 그 가격대를 넘어서려는 움직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당 가격으로는 한 5천원까지가 적정 주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 데이터는 잡히는 그런 종목이네요. 앞으로 품목 허가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안정적인 실적 성장 기반 위에서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로봇 관련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뭐 엔젤 로보틱스 이런 부분은 잘 알지만 그 외에 뭐 괜찮을 수 있는 그래도 중소형 그런 로봇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에 받쳐주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잘 보는 게 피지컬 AI 시대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인사이트 있는 종목이나 그런 부분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저는 이제 리포트를 워낙 많이 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트렌드를 이렇게 쭉 보면 리포트도 게임주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 부분 또 게임주 분석한 그런 연구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크래프톤 최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크래프톤을 분석을 했는데 너무 싸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그래서 이 밸류의 가치를 정당하게 받기까지 가겠네. 이런 느낌으로 이 리포트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크래프톤 하면 이제 펍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출시 9주년이 됐는데 이 핵심 IP가 단순히 이제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신작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통 IP로서 그 강자의 위치를 이어갈 것이다. 이게 이 리포트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래프톤을 지키는 모멘텀이 이후에도 모멘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비중 확대고요. 그래서 그게 신작 출시급 효과 기대가 바로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되겠습니다.
2분기 그러니까 실적이 왜 크래프톤을 요즘에 증권사들이 많이 얘기하나 들여다봤더니 크래프톤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려 4,33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이다. 이게 1년 사이에 76% 성장한 그런 수치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펍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서브노티카 2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저, 뭔가 어드벤처 게임 이런 느낌 들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1조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의 1조 5천억 원 가까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1년 사이에 40% 가까운 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크래프톤은 좀 실적에서 연구원들이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UGC라고 해서 이제 유저들이 뭐 여기에서 놀고 뭔가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PC, 그러니까 펍지 PC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이런 느낌으로 뭔가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내일이 7월이잖아요. 이제 한 달 뒤면은 5개의 신작 정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보면 신작 사이클이 이제 화려하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면서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크래프톤을 봐야 되지 않나. 이게 국내 증권사의 연구원들의 이제 공통된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흐름으로 앞으로 게임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언제 한번 포인트를 딱 딛고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잘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로 크래프톤 하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잠시 지수를 엿보니까 양시장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후반에 좀 붙을 가능성이 있나? 약간 기대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2대1이 온 이난희 파트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맥을 짚으셨습니까? 네. 자, 지금 어제 보면은, 이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를 비롯해서 뭐 2차 전지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800대에 있던 부분들을 900대에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 그렇게 상승했던 종목, 바이오 관련한 종목이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권에 지금 머무르고 있잖아, 그죠? 사실 어제 그 상승했던 그 자리가, 어떤 추세선을 살리면서 갈 수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 그런 어떤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고 모든 수급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시장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있느냐라는 어떤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걸 읽었는지 어제 조금이나마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바이오가 움직인다고 해서 뭐 바이오에 뭐 봄이 오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 그죠? 일단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냥 하루 그냥 약간 쉬고 그죠? 그냥 어떤 자리를 어제 내준 모습이고 오늘도 그와 관련해서 아침에 그동안 많이 낙폭했던 지금 뭐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는 뭐 그죠 반도체 그런 어떤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선이 필요하다 해서 전선 관련한 종목이나 또 뭐 피지컬 AI에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지만 그 종목들 역시도 어떠냐면은 많이 하락해서 지금 나오는 어떤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이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소부장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좋았거든요. 뭐 원익 IPS를 비롯해서 뭐 테스, 그죠, PSK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PS 홀딩스, 뭐 HPSP 이래 있는데 저는 오늘도 지금 보면은 아직 그 시장의 원줄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도 7월 7일 그 실적 발표가 있고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7월 10일까지 ADR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SK 하이닉스도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지금 ADR 그 상장 때까지는 255만 원을 절대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을 보여줄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 국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원주, 그죠? 저 미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나스닥 상장에 돼 있는 종목들도 이 지금 그 우리 시장에서의 움직이는 이 하이닉스의 주가와 그들의 가격을 대리율이 없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하이닉스는 상당히 지금 보면은 어떤 주가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상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보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하죠. 그죠? 그 주관사가 시티그룹인데 시티그룹에서 여러분들 상상도 할 수 없는 목표가를 그죠? 마이크론과 비교했을 때 마이크론이 만약에 $1,500를 간다면은 이 SK 하이닉스도 뭐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뭐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좀 약간 그죠 펌프질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여튼 그런 보고서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이 주가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는 살짝 밀려 있지만 그건 하나의 어떤 페이크일 수가 있다. 어떤 재료에 의해서 다시 올라설 수 있는 단기적으로 또 한 번의 고점을 돌파하는 하이닉스는 300을 돌파하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37만 원, 38만 원을 돌파하는 어떤 그런 기술적 흐름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지금 외인들의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뭐 리밸런싱 관련해서. 그렇지만 7월달 되면 또 살짝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저 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보면은 7월달에 또 정고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께서 살펴보는 전략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6월 마지막 날 7월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조선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승부는 누가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초집중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인데 이를 전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조선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될지 이 분야의 전문가 계시죠.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캐나다는 어떤 상황이길래 잠수함 전략을 세운 건지 일단 캐나다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일단 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에 영국에서 도입한 중고 잠수함들이 이제 퇴역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30년대 중반 정도에 완전히 퇴역을 하게 되는데 네. 기존에는 저희가 4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새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잠수함의 척수는 12척으로 굉장히 좀 규모가 많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입했던 것도 영국의 그 중고 잠수함이었었고 이제 이번에 경합을 하는 국가는 한국과 독일인 상태이고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로는 발표일이 약간 미뤄져서 7월 7일 정도에 7월 7일이요. 발표가 되게 될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까지가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7일이면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네네. 거다. 근데 왜 미뤄지는 거지? 약간 더 좀 마음이 그런데 일단 현재는 하나오션 플러스 HD 현대중공업과 말씀해 주신 대로 독일 여기가 TKMS 이렇게 부르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둘이 이제 경쟁 중인데 7월 7일에 일단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주가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얼마나 파급 영향을 받게 돼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건지. 하긴 뭐 잠수함 하나 하면은 굉장히 돈 많이 벌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예. 일단 외부에서 저희가 수주하는 규모 중에서 가장 크게 될 예정이고요. 뭐 한 기당 지금 단가가 우리나라에서 원래 돌아다니고 있는 지금 잠수함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입찰 가격을 알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희 한 척당 8,500억 정도에 만들었었던 그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외부 입찰가는 뭐 20억 달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 그 신조에 들어가는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조금 더 그 타겟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부분인지라 우리나라에서 내수로만 하던 방산의 규모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미리 들어가 있는 동안 저희가 R&D 비용이 들었던 것이 이제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규모로 양산 과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률이 조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상 방산 수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저희가 방산을 내수로만 하다가 수출로 늘리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익률 개선 효과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해양 방산 부문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캐나다 잠수함 이제 노후화됐기 때문에 기존 4척에서 12척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3배가 이제 늘리는 겁니다. 한척 때 굉장히 비싼 건데 잠수함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거고 누가 만들어 줄 것인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캐나다에서 약간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네네. 해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런 조건은 뭐가 있습니까? 뭐 잠수함 자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는 반면 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것 대비해서 지금 전체 운영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유지 보수에 대해서 조금 점수를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잠수함이 도입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케어를 할 수 있게끔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주느냐도 굉장히 중요 항목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서의 어느 정도 저희가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잠수함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캐나다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부분을 얼마만큼까지 투자해 주느냐도 이번에 그 점수를 매기는 데 있어서 조금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물론 우리로서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국의 강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 자체는 뭐 원래도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가 된 부분이지만 시간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죠. 그래서 저희가 언제까지 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현실적인 그 실행력이 좀 저희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 35년까지 한 4척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이 다 퇴역을 하는 거에 맞춰서 기존의 것을 채워주는 것만큼의 납기를 다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캐나다 같은 그 독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독일에 원래 그 발주해 놨던 잠수함의 슬롯을 그러면 캐나다에게 양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도산한창호함이 실제로 작전에 투입이 되어서 저희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독일이 제시하고 있는 212CD 모델 같은 경우는 설계가 됐고 아직까지 실물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36년까지 4척을 인도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긴 했지만 이거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저희는 담보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갖는 부분은 제조업에 있어서 이제 시간 약속을 가장 잘 지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모델이고 이번에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캐나다 승조원이 같이 타고 이동을 해본 사례이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 고객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아무래도 좀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 뭐 회사원, 직장인들 잘 아시다시피 마감에 대해 굉장히 쫄리는 마음 다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국가 경쟁력이 되네요. 납기 이런 거 준수하는 거랑 또
그 실전 운용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독일보다 낫지 않을까? 뭐 팔은 안으로 굽는 거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독일의 강점은 뭔가요, 위원님? 일단 예. 같은 나토 가입국이라고 하는 아. 부분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캐나다는 나토의 창시국 중에 하나이고요. 독일이 조인한 거는 굉장히 그래도 오래전이라서 네. 우리나라는 그냥 파트너 국가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나토의 테두리 안에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기 체계에 대한 도입이기 때문에 나토의 그 기준에 굉장히 들어맞는 사양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독일이 제시하는 바고 나토 가입국 내에서 저희가 무기 체계를 구매를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조금 더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도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약간 뭐 혈연, 지연 이런 부분 동원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토 갖고 있는 회원국이다. 건 다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그쪽 입장은 그런 듯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있더라고요. 영국 쪽에서 영국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네네.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한화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뜻을 약간 공개적으로 밝혀서 영국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네. 캐나다 현지에서 그 같이 협력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선그룹에 해당하는 시스펜 그룹이 같이 이번에 조인해서 들어가게 되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영국 회사인 밥콕의 캐나다 법인이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조인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와 HD현대중공업의 그 컨소시엄이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를 저희가 그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국도 간접적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영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입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영국도 약간 나토 회원국 그런 느낌 있죠. 네네, 나토 회원국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또 잘하면 또 약간 친척에게 도움을 받는 그런 느낌으로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위원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갖는 실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 유지, 보수가 또 중요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왜 이게 중요한 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 납기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잠수함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을 저희가 다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후속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납품건 같은 경우도 일단 납기 자체가 초도 부분이 이제 30년대 초중반에 저희가 이루어지지만 12척이 다 완벽하게 인도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이미 한 43년 정도까지 이어져야 되고 이제 이 잠수함들이 인도가 되고 나서 저희 중간중간 중정비 해야 되고요. 경정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들어가야 되는 MRO에 우리나라가 계속 참여를 하게 된다면 해외 수출 방산에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의 연속성을 조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특수선 같은 경우도 이제 군함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중간중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 6년 반 정도에 한 번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재료가 특별히 들어가지 않고 저희 클리닝 작업을 하고 이제 만약에 무기 체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더했을 때 생각보다 신조로 만드는 것에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RO 사업 또한 저희가 후속으로 진행을 하면 수익성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가동률을 조금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저희가 예상치 안에서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점을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엄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MRO, 정비,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든든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따면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독일도 그 캐나다 현지의 유지 보수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려고 공을 좀 엄청 들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선, 해양 뭐 넘어서 뭐 방산까지 지금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듯해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가가 좀 잘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는 안 됐습니다. 워낙 이제 반도체에 쏠려 있어서 그런 네네. 건지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영역에 지금 수주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5년 하반기부터 최근 26년 상반기 정도까지 일반적인 상선의 수주 플로우가 일단 굉장히 좋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 큰 덩어리의 수주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 한 10년 쉬었던 해양 플랜트도 요즘에 수주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방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거의 내수 중심으로 하다가 수출 방산이 인재 개화되는 측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시장이 열리는 거에 대한 부분도 일단 산업에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기업들의 업황이나 실적이 저희는 그 자기 방향대로 가고 있으면 결국에는 주가는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주 업황에 대한 부분을 조금 흔들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일단 전 섹터를 통틀어 무조건 실적은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적 시즌에 호실적을 내고 이제 하반기에 기대하는 신 영역에서의 수주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결국에 반등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몇 안 되는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조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적으로 자주 이 리포트도 업데이트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그런 의미에서 해상운이 쪽 시장 동향도 함께 좀 언급을 좀 들어볼게요. 예. 이 2월 28일에 이제 미-이란 전쟁이 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 대체적인 해상운임은 전반적으로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설사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화물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배들은 저희가 원유를 분해해서 나오게 되는 연료유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뭔가 원유 수급이 조금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연료유에 대한 수급 자체도 차질이 생겨서 저희가 비용에 대한 상향 안정화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운임에 조금 전가시키는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화주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화물을 날리는 데 있어서 돈을 아끼는 것보다 내가 조금 돈을 더 들여서라도 정시에 제가 약속한 시간에 화물을 받을 수 있는 거에 화주들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세상으로 조금 변모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해운 운임이 지금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거의 매주 그 중국발 컨테이너 해상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2분기, 3분기 성수기에 컨테이너 선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 전방에 해당하는 고객사들의 실적이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조선 업체로 결국 수주로 갖다 꽂히는 그러한 그 선순환 과정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위원님 전반적으로 조선 뭐 이런 그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탑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업과 그 이유까지 좀 들어볼게요. 저희는 여전히 그 완성조선 업체의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선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 오늘 얘기한 것도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리고 해양 부문도 있고 그리고 그 배 안에 들어가는 저희 기자재 영역들도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HD 현대중공업이고요.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나 아니면은 그 조선 업체들 중에서 조선과 관련된 기자재 업체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을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이런 업체들의 그 영업 수익성이 좋아지는 걸로 인해서 나오는 배당 수익까지도 이제 누려보셔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업체를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HD 현대조선해양 주도주 그리고 탑픽으로서의 매력을 유지한다라고 하시면서 이익이 잘 나니까 그게 배당으로도 연결되니까 주주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또 좋은 꿈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요. 어쨌든 캐나다 잠수함 승부에 그 가려지는 날은 7월 7일.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렇게 좀 연기가 됐다라는 사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조선주 앞으로도 많이 관심 있으신데 좋은 인사이트 부탁드릴게요. 예, 엄경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변동성 장세를 가져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양봉과 음전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좀 어지러운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 그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주 찾기에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이러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0.14% 가까이 오른 8,408포인트 지나갑니다. 장 초반 8,300선을 웃돌며 출발을 했었는데 8,300선을 내려놓으면서 8,220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춘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8,400선까지 회복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6% 가까이 하락하면서 917포인트 지나갑니다. 오늘 장중에 930포인트까지 넘기면서 상승 탄력이 붙기도 했었는데 다시 이를 좀 내려놓는 듯한 모습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어지러운 지수 상황 연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코스피 200이 다시 좀 올라줍니다. 0.4% 가까이 상승하면서 1,358포인트로 일종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함께 체크해 보시죠.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8,410포인트까지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거셉니다. 1조 1,000억 넘게 사들이면서 시장을 들어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도 7,5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연일 순매도 기조를 유지 중입니다. 약 2조 원 가까운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매수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 나타나면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약 100억가량 소폭 순매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49원 선을 지나갑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한 고환율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 불확실성이 여전합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1,550원 선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전기가 글로벌 빅테크에 총 4,540억 원 규모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수주했습니다. 삼성전기는 오늘 오전 이를 공시했는데요. 계약 금액만 약 4,540억 원으로 이는 작년만 매출의 4%에 해당하는 대형 계약입니다. 이번 계약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계약 체결일은 지난 29일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상대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만 알려졌습니다. 비밀 유지 조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은 27년 12월 31일 이후로 공개됩니다. 한편 어제 발표된 메가 프로젝트에서 삼성전기는 세종을 AI 서버용 패키지 기판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투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기 주가는 220만 원 선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220만 원 선 터치한 이후 현재 시간 기준으로 7.63% 가까이 급등한 219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고점 부근이고요. 사막 콘덴서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갑니다.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MLCC 관련된 종목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15만 900원 선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대덕전자 주가도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면서 11% 가까운 급등세 연출 중입니다. 14만 6,500원 선 거래됩니다. 정부가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과 SK그룹은 이날 총 4,700억 원대, 4,700조 원대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은 2,655조 원, SK는 2,100조 원을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 등 최첨단 미래 산업에 투입합니다. 중장기 투자 계획까지 더해지면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만 4,755조 원에 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남권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고요. 용인 클러스터는 완공 시점을 앞당겨 5년 내 국내 메모리 생산 능력을 현재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에는 550조 원을 들여 총 18.4기가와트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만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데요. 서남권과 용인에서 동시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용수 확보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인프라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권리락까지 함께 겹치면서 장 초반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간 14.11% 상승한 21만 7천 원 선 지나가고요. 마찬가지로 산일전기 주가도 6%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23만 4천 원 선 거래됩니다. 그리고 오늘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5% 가까이 상승 중입니다. 그간 고점 대비해서 30% 가까이 밀리며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였는데요. 어제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면서 LS 일렉트릭은 23만 5,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과 독일의 물량을 나누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단일 사업자 선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시간 29일 캐나다 국방부 장관은 최근 일본 방문 중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잠수함 계약을 두 업체에 나눠 발주할 가능성에 대해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발언은 한국 잠수함을 태평양 연안에, 독일 잠수함을 대서양 연안에 각각 배치하는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 이후 나왔는데요. 3,000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단일 사업자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원팀은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와 적격 후보에 올라 경쟁 중입니다.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7월 7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에 구체적인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하나오션 주가는 일단 4.9%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10만 300원 선 지나갑니다. 분할 발주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 속에 오히려 주가는 약세 탄력을 받아갑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약보합 지나가면서 58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화엔진 주가도 2.9%가량 하락하면서 5만 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주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날아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후반까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 오늘 어떤 전략 가지고 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뚜껑이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2%가량 상승 전환된 반면 SK하이닉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좀 답답한 흐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강조됐던 피지컬 AI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아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전장에서 뜨거웠던 제약바이오단이 오늘은 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좀 저가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은 상당히 좋은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지금 6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5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도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에 비해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칩 완성 업체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그동안 주역들이 큰 시세를 못 냈습니다. 반면에 큰 시세를 낸 것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0.82% 급등했고요. KLA가 11.97% 급등을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증착 장비의 최고수이자 세계 장비 회사 1위 업체입니다. KLA는 계측 장비의 제왕이고 세계 장비 회사 한 5위 정도 하는 업체입니다. 장비 회사들이 강점을 보였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 막판에 겨우 반등을 해서
돌려 세운 격입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ADR로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점유율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위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계에 한 3등 하는 업체인데 나 혼자만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세계에서 2등, 1등 하는 업체가 내가 영업하는 옆에다 영업장을 차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평가가. 당연히 세계 2등, 1등 하는 업체들한테 더 눈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담감, 그다음에 어제 발표한 우리가 뭐 팹에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는 그런 것도 부담이 되었고, 그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던 기술적 이익도 부담이 되었겠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들로 수급이 쏠리니까 반사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샌디스크 같은 이런 업체들에게 조금 수급이 빠지는 것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오늘 그것은 일본 증시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이제 일본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키오시아 홀딩스, 지금 직원분들도 삼성전자처럼 뭐 성과급을 돈을 달라 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 뉴스가 또 나오던데요. 키오시아 홀딩스가 이제 1등입니다. 키오시아 홀딩스도 ADR을 준비 중이래요. 지금 똑같이 지금 SK하이닉스랑 똑같이 지금 전철을 밟고 있죠. 삼성전자랑 똑같이, 그렇죠. 삼성전자랑 똑같이 성과급 달라고 하고 있죠. SK하이닉스처럼 ADR 상장한다고 하고 있죠. 지금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키오시아 홀딩스 오늘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시가총액 2위가 이제 도쿄 일렉트론이에요, 여러분들. 도쿄 일렉트론이 반도체 4대 장비 회사거든요. 증착 장비에 어떤 그 강점이 있는 회사고 오늘 4% 급등하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지금 무라타 제작소 이것도 3.40 오르죠. 자, 지금 보시면 이 특징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키옥시아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샌디스크, 뭐 그 SK하이닉스에 이 비유할 수 있는 이 업체는 마이너스인데 도쿄 일렉트론 장비 회사 무라타처럼 MLCC 만드는 회사 강세죠. 이게 똑같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죠? 너무 똑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 강세지만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고요. 그리고 삼성전기가 8% 가까이 급등하고 있죠. 무라타가 오르니까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시가총액 가장 높은 회사가 11% 급등합니다.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란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그 새벽에 있었던 미국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랑 똑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대적으로 약세, 반도체 장비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0% 이상 급등.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대장주보다는 장비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종목도 곧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인데요. 삼성전기가 오늘도 1순위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내면서 고수들 기분 좋게 팔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이 일제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해서 신규 팹 4기를 건설한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PSK가 지금 지주사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관심이 뜨겁고요. 저스템과 기가비스도 오늘 함께 올라주면서 매도 종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 소부장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좀 기대감이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더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지금 매수하기엔 좀 늦은 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엄청나게 뜨거운 지금 상황이니까요. 매그니피센트 7이 드레드풀 7으로 바뀌었다. 기사 보셨죠? 매그니피센트 7은 매그니피센트가 매력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드레드풀은 끔찍한이라는 단어죠. 끔찍한 7으로 바뀌었습니다. 끔찍한 7으로 바뀌었는데 나스닥이랑 뭐 S&P 500 그리고 어제 구글의 알파벳을 보면 다우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연일 신고가 경신하죠. 왜 매그니피센트 7이 시가총액 상위에서 끔찍하게 됐는데 왜 시가총액 상위에 다른 종목들은 오르고 지수는 오를까요? 뭐가 올랐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랑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 거죠. 그들이 매력적으로 변한 거죠. 지금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한 종목들이 만약에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그 자리까지 갈 동안 그동안 계속 세다면 앞으로도 갈 자리는 많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 이제 도쿄 일렉트론 4.51 아까 오르는 거 보셨고요. KLA 0.29, 램리서치 이건 지금 시간 외고요. 어제 그 장중에 오른 거는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도 다 10% 이상 올랐죠. 다 차트를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자, 이 조정을 받았으나 지금 11% 오늘 또 오르고 있고요. 자, 이게 뭐 어디까지 이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원익 IPS 이 수준이고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 그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뭐 테스 이런 것들은 다 전공정 장비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세계적인 장비 회사들이 다 전공정이에요, 여러분들. 전공정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시가총액이 다 큽니다. 자, 코미코 같은 거는 이제 전공정에서 사이사이에 세정 장비 만드는 업체들이고 이런 것도 움직이고 있고요. KC텍 오늘 거의 25%가량 오르고 있죠. 이건 연마. 그러니까 이제 그 계면의 그 반도체 칩에 결함이 있는 부분을 갈아버리는 겁니다. 연마 작업을 하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될 것인가? 자, 예를 들어 이제 후공정으로 가봅시다. 고형 같은 거는 검사 장비거든요. 이거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약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제가 뭐 대표적으로만 보여드렸지만 전공정은 세계적인 트렌드에 힘입어서 굉장히 강한데 고형같이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여기까지는 안 갔다. 뭐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TSA 같은 거는 또 갔어요. 그러니까 후공정은 전체적으로 다 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검사, 뭐 패키징 이쪽은 다 안 갔다는 거죠. 이쪽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아예 솔브레인이라던가 안 갔죠. 동진세미킴이라던가 자 이런 거 안 갔죠. 이런 감광액이라든가 식각액을 만드는 소재 땅까지는 안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부품은 왜 안 보여주냐 하면 부품을 보여드릴게요. TCK, 원익 QNC 이런 것들은 부품 만드는 업체들이죠. 식각 그 공정에서 그 잡아주는 포커스 링을 만들어주는 업체들이에요. 뭐 KNJ 같은 것도 있고요. 안 갔죠, 여러분들? 월덱스도 안 갔어요. 자, 이런 것들 부품 소재단으로 안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셔야 될 게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같이 전공정 장비단에는 우리나라에도 낙수 효과가 떨어졌는데 후공정 장비, 그다음에 부품 소재까지는 아직 낙수 효과가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뒤에 부품 소재단 후공정 장비에서 기다리시거나 전공정 장비에서 덜 간 거를 지금 순환매적인 성격에서 기다리는 어떤 이것은 지금 타이밍상 유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이 기술주, 대형 반도체, 소품 장비주 위주로 크게 올랐습니다. 5거래일 만에 하락폭을 끊어내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8% 이상 올랐는데요. 우리 증시도 기대감 받아가면서 양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나 싶더니 이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현재는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버블맵 통해서 자세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가 등락률을 의미하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입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 반도체 수급이 빠지면서 몰렸던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5.7% 하락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물론 상승하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이 리가켄바이오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팜 같은 이 제약바이오단의 강세 대형주들은 현재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안에서 전기전자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기대감 받아가면서 4.4%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는 0.5% 현재 상승불 들어와 있는데 하락과 상승 계속해서 바뀌어 켜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낙폭을 좀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이 강합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데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요. 기계장비단도 오늘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 로봇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졌는데 삼성전자가 경북 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거점으로 지정을 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현재 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지만 종목별로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관련된 종목들은 한 자릿수대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특징 섹터로 먼저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거점별 반도체 투자 단지,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규모를 내놨는데요. 전체적인 이 투자 규모가 무려 4,700조 원에 달하고 전남 광주에 일단 800조 원을 들여서 신규 4개 팹을 신규 증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외 충청권에서는 기존의 이 후공정이랑 HBM 쪽에 좀 집중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소식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반도체 소부장단이 튀어오를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와 유진테크까지 여러 종목들이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리노공업이 못 오르고 있고요. 또 하나마이크론도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요즘 이런 좀 호재가 있어도 리노공업이 좀 지지부진하더라고요. 이유도 궁금하고 이런 호재가 전해졌을 때 현재 상황에서 소재, 부품, 장비 중에 좀 어느 쪽으로 기대감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마이크론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후공정 장비. 리노공업은 후공정에다가 납품하는, 후공정 회사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안 온 거죠. 순서가. 지금 전공정단에서 가고 있잖아요. 아까 다 보여드렸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ASML, 도쿄 일렉트론, KLA 이런 거 다 세계적인 장비에서 시가총액 높은 것도 다 어디입니까? 노광식각 증착 반도체 3대 공정에 몰려있는 그 전공정단에 있는 장비들이 시가총액이 커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코스닥에서 보셨죠.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가 반도체 장비 중에 시가총액 제일 크잖아요. 지금 그게 다 전공정 장비예요. 증착 장비. 하나마이크론이나 리노공업은 순서가 안 온 거잖아요. 아까 전에 동진 세미캠이라던가 지금 솔브레인 이쪽 소재는 아예 안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사실 이거 업태별로 이걸 제가 지금 일일이 모든 걸 보여드릴 수 없어요. 시간 날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업태별로 봤을 때도 이게 차이가 심해요. 예를 들어 최초부터 볼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지금 땅굴 파고 있죠. 이건 설계 자산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 자산을 통해서 제주 반도체, 팹리스 업체죠. 공장이 없고 설계도를 그리는 업체예요. 이건 그래도 좀 갔어요. 제주도에 있는 업체, 그렇죠? 감귤보다 더 수출 많아요. 그리고 이 설계도를 조금 공정을 가공해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넘겨준 업체, AD 테크놀로지, 가교 역할을 하는 얘도 죽었죠. 안 갔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날아가고 있어요. 종합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DB하이텍 같이 파운드리 전문하는 회사. 얘도 죽었죠, 이번 달에. 그다음에 후공정만 하는 회사. 두산테스나 같은 거. 얘도 죽었죠, 이번 달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 회사단은 아까 전공정 장비단은 봤죠. 그럼 얘기 나온 것만 볼게요. 하나마이크론이랑 리노공업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마이크론 그래도 좀 움직였어요.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후공정 장비에서 PSK나 PSK 홀딩스를 보면 좋은데 PSK는 전공정 장비예요. 여기서 이제 감광액이 아까 동진 세미캠이 바르는 감광액을 만들면 그 찌꺼기가 남는 거를 벗겨내는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얘는 지금 급등했어요. 근데 똑같이 이름은 똑같은데 PSK 홀딩스가 있잖아요. 이건 후공정 장비거든요. 오늘 후공정 장비까지 왔어요. 이 PSK는 PSK 홀딩스까지 갔어요. 디스컴 장비라고 이것도 찌꺼기 긁어내는 건데 얘는 후공정에서 찌꺼기 긁어내는 장비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게 하나 마이크론까지 지금 올랑말랑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리노공업은 뭐냐? 리노공업은 죽었어요. 얘는 후공정에서 이 마지막 검사, 후공정이 패키징 포장하는 거랑 검사가 있는데 얘는 검사하는 데서 전기적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 보여주는 소켓, 소모성이거든요. 소켓하고 리노핀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여기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온 거를 지금 확인할 수 있으세요? 하나마이크론이나 지금 PSK 홀딩스랑 후공정 장비, 전공정 장비에서 후공정 장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강하잖아요. 장비 지금 유비 관우 장비 중에 장비가 강한데 장비에서 후공정 장비까지 갔는데 그게 부품 소재까지 아직 안 간 모습이죠. 리노공까지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셨을 때 지금 약한 부분을 먼저 들어가 있을 것인지 아직 후공정 장비가 지금 강하게 떠오르고 있으니까 거기에 갈 것인지 그 타이밍만 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로 전선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정부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필요한 전력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남 광주에만 이 6.3기가와트가 필요할 예정이고 AI 데이터 센터에만 이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18기가와트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원전에 들어가는 양 24기 이상의 원전 수요 양이 현재 필요한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전력기기, 전선 관련 종목들 투심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외 가온전선은 호재도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무상증자 권리락 소식 받아가면서 현재 16% 이상 튀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이 전력 설비와 전선이 분명 다른 업종이고 뜯어보면 안에 업종도 좀 다르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도 궁금하고요. 특징주 한 가지 살펴보면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우리가 태양광, 풍력, 뭐 조력, 원자력 뭐 다 끌어다 써가고 전기를 발생시키면 그 전기를 이제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송배전 관련주인데 보낼 그다음에 배는 나눠 보내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 전력기기들 그런 거를 만드는 업체들이 우리 바로 LS 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요 지금 호성중업 이런 전력기기 3사예요. 얘네가 먼저 엄청난 시세를 냈죠. 그다음에 2달간 조정을 마치고 좋은 그 조정 자리에 눌림목이 오자 지금 다시 반등을 하는 신규 매수하기엔 좋은 타이밍입니다. 전력기기 3사도. 그다음에 이제 거기 송배전 전력기기 말고 그 까는 그 선들이 있잖아요. 전선 뭐 해저 케이블을 깔 수도 있고 육상 케이블을 깔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뒤에 전선 무는 대한전선, 가온전선 뭐 이런 건데 그중에 이제 가온전선은 LS전선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 지금 가온전선은 또 미국에는 또 미국의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LS전선의 자회사가 가온전선이고 가온전선이 또 운영하는 미국 자회사가 있죠. 근데 이 가온전선의 미국 자회사 이게 가온전선인데 미국 자회사가 버스덕트라는 거 공급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죠? 전기차 회사랑도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회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버스덕트도 공급했고요. 오픈 AI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도 공급했습니다. 근데 버스덕트라는 게 요것도 약간 배전 비슷한 건데 요건 데이터 센터 안에서 효율적으로 뿌려주는 그 부품인데 가온전선이 그 수주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요거 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 요렇게 조정받고 저기 좋은 자리였죠. 저번에 표시한 거 있네요. 언젠가 그렇죠? LS 일렉트릭도 여기 자리에 온다고 저기 밑에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효성중업 다 이제 좋은 10개월 선에 그 위치에 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발로 뜨는 게 이런 전선주들이 뜨고 있는 거죠. 타이밍을 보는 거죠. 타이밍을. 전력기기 3사가 가고 쉬고 있으니까 전선주가 가잖아요. 특히 LS전선 자회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25만 원을 넘어서 30만 원대로 올라갈 수 있는 형국이 되겠죠. 요 시간차를 공략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가온전선이 아니라 전력기기 3사로 가는 방법을 택해도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전력기기 전선주들은 아직도 살아 움직인다. 호남에 대한 투자 얘기 나올 때 보셨죠. 전력이 모자란데 용수가 모자란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전력원이 확보가 돼도 전력기기가 없다. 전선이 안 깔렸다. 이러면 또 이게 인프라가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 아직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징주 가온전선 살펴봤습니다. 전력기기 3사가 크게 오르고 이제는 좀 흐름이 넘어오면서 전선을 까는 이 배선을 까는 전선 관련 종목들 주목받고 있는 점 체크해봤고요. 그럼 다음 꼬마버블 특징주 한 가지 도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꼬마버블은 증권입니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는데 증권사에서 목표주가 보고서 나오는 거는 잠재성에 대한 얘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죠. 뭐 물론 제가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 강팀들 뭐 월드컵에서 스페인, 뭐 아르헨티나 이런 게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건 사실이고 뭐 제가 공은 둥글기 때문에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당연히 지금 그 원래 그 강자로 해석되는 애들의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강했던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원래 강했던. 예를 들어 지금 꼬마버블이지만 원래 강했던 것들 중에 증권 업종이 원래 강했었던 거거든요. 연초만 봐도 생각을 해보세요. 2026년도 연초에 1월 달, 2월 달에 엄청나게 강했던 업종이 이게 증권 업종입니다. 미래에셋 증권 보고 계신데 지금 1월 달, 2월 달에 고가상으로 90.97% 상승했고요. 2월 달에 83.77. 1, 2월 달에 무려 170% 상승했습니다. 이때 주가가 이제 5천에서 막 7천으로 뜨고 막 이럴 때잖아요. 증권주가 이렇게 강했던 게
지금 4개월 동안 조정받아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전력기기 3사 그 10개월 선에 그 신규 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키움증권도 볼까요? 이 두 개가 대표적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키움증권 1월 달에 50.19, 2월 달에 17.17. 이것도 미래에셋증권만큼 아니지만 70% 올랐어요. 4개월 동안 쭉쭉쭉쭉 음봉 빠지잖아요. 지금 10개월 선에 지지받고 있죠. 여러분들 신규 매수는 이런 거 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강했던 강자인데 조금 부진하지만 아직도 잠재성이 높은, 그래서 기술적으로 좋고 내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르는 게 우리 방송의 취지가 그거예요. 꼬마 버블을 잡는다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꼬마 버블인데 원래 막 너무 꼬마여서 한참 기다려야 어른이 되는 세월아 내월아 하는 그걸 고르는 게 아니라 원래 왕년의 왕버블이었는데 얘가 위축이 돼서 꼬마 버블이 돼 있어요. 잠재성은 확인이 됐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이 4개월 조정받아서 좋은 자리에 왔죠. 자, 이제 주가가 다시 9천만을 가면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이 또 전령같이 이렇게 주가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 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키움증권 지금 브로커리지로 지금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증권주의 매력이 지금 있는 게 뭐냐면 자사주 소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걸 열심히 하고 있고, 키움증권이 브로커리지를 탈피하려고 여러 IPO라든가 뭐 어음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또 손을 대고 있어요. 이런 건 제가 말하는 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타이밍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오르면 이제 그런 장점들이 또 부각해서 야 그런 것 때문에 올랐네 이렇게 사후 해석이 나올 겁니다. 우리는 타이밍만 보고 꼬마일 때 가장 쌀 때 좋은 자리에서 저점 매수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꼬마 버블은 증권업종, 뭐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여러분들이 자주 거래하는 그 증권주를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주사 쪽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증권 종목들이 오르지 못하다가 오늘 그래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잠재력 충분하지만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증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서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봤고요.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8% 폭등하며 대형 기술주 중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론 머스크 CEO가 완전 자율주행 FSD V14의 본격적인 고객 배포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시장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결함조사 종료도 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결함 의혹이 해소되며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 투자자들은 악재 소멸과 호재 집중이라는 겹경사에 열광했다. 테슬라의 폭발적인 반등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주 전반의 상승 랠리로 이어졌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상승하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다.
네, 오늘은 대국민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 조금 더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연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장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이제 보고를 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오늘 지금 이 방송 전에도 계속 이제 이 이슈로 방송을 하셨던데 네.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도 네. 마찬가지였고. 그동안에는 사실 이제 반도체 공장을, 그러니까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얘기가 좀 많았었잖아요. 뭐 예상 뭐 어디가 될 것이다, 뭐 주로 호남권에 뭐 어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상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수준이 아니라 AI 시대의 정부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먹여 살릴 3대 프로젝트,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3개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어제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고 AI를 학습시키고 또 AI를 산업에 적용하는 전 과정을 대한민국 안에 구축하겠다라는 어찌 보면 이게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거죠. 뭐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충해서 압도적으로 반도체 공급 능력을 갖추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피지컬 AI는 이제 제조업의 AI를 접목하는 프로젝트인데 뭐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뭐 휴머노이드, 뭐 자율주행,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영남권에 있는 이 피지컬 AI의 기반을 더 확고하게 이제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이고, AI 데이터 센터는 이제 워낙에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AI 연산을 뒷받침하는 이제 기반 시설인 건데,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와 이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뭐 AI 고속도로, 뭐 GPU 클러스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 이런 것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3개 프로젝트가 별도의 각각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반도체 생산 시설 확충해서 AI 칩 생산하고 AI 데이터가 그 칩을 활용해서 AI를 학습하고 서비스하고, 피지컬 AI가 제조업,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이런 데 실제 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식인 건데, 그래서 하나의 이제 산업 생태계로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구상인 건데, 이거를 이제 기업한테만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뭐 AI 고속도로, 그러니까 AI 고속도로는 우리가 이제 초고속 통신만을 의미하는 거고,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제 송전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데, 이거를 정부가 같이 이제 구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같이 깔아주겠다 이런 내용을 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투자 규모가 5천조 원에 가깝던데 그동안 메모리로 돈을 많이 벌어서 온 건지, 그쵸. 굉장히 5천조 원이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이게 감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단군 이래 거의 최대 규모인 거고, 네. 사실 이런 숫자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부 주도로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때도 이런 숫자가 과연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은데, 어제 뭐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최태원 원장이 나와서 각각 어디에 어느 정도로 어떤 시설에 투자할 것인지를 이제 발표하긴 했는데요. 삼성과 SK 투자액을 합치면 4,755조 원이고, 거기에 뭐 AI 데이터 구축에 참여하는 뭐 GS라든가 네이버의 투자액이 220조 원이에요. 이걸 다 더하면 4,975조 원. 그러니까 이제 5,000조 원 규모가 되는 건데, 이게 0.5경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더 커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경까지 이제 동원해야 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용인이나 평택, 이천에 반도체 공장 지금 짓고 있거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은 사실은 첨단 반도체 핵심 생산 기지였고, 이제 이게 설계 중심, 연구 개발, 뭐 첨단 메모리를 생산하는 곳인데, 여기로만 이제 부족하다라고 하니까 광주, 전남 뭐 이런 서남권에서 반도체 신규 생산 시설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화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호남권에 반도체 생산 설비를 지을 때 뭐 이제 전공정,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을 나눠보면 전공정이 훨씬 이제 난이도가 높거든요. 전공정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후공정만 짓지 않겠냐고, 뭐 이제 패키징 같은 이런 시설만 짓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제 발표된 바로는 핵심 제조 공정인 이 전공정까지 다 포함해서 짓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각각 팹 2기씩 해서 총 이제 팹 4기를 짓기로 했고, 또 AI 데이터 센터도 짓기로 했고요. 뭐 충전권은 첨단 패키징, 그리고 대구 경북의 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여기는 원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좀 있었던 곳이고요.
동남권, 그러니까 우리가 부울경이라고 부르는 이 동남권에는 피지컬 AI로 각각 역할을 나눠서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AI 산업 네트워크로 재편하겠다라는 구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지도가 이제 경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전국 곳곳에 이제 AI 거점화를 해서 정말 AI 중심의 전국 산업 벨트를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을 이제 어제 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반도체 추가 공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지금 AI가 시장을 견인하는 완전 슈퍼사이클에 예. 접어들었잖아요. 뭐 HBM이라든가 뭐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는 지금 이제 구조적으로 증가를 하는 건데, 올해 전망만 봐도 이제 같은 어가 전망한 걸 보면 전년 대비로 이런 이제 반도체 수요가 한 6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시클리컬 산업, 이제 주기가 있는 경기 민간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됐다는 평가인 거예요. 이게 AI 중심의 산업 구조로 재편이 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보면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5년 단위로 장기 계획을 하자. 물량을 이제 5년은 이제 믿고 우리한테 공급을 해달라. 다만 가격은 지금 고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로 이제 반영해주겠다. 네. 이러면 사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제 값을 나눠보면 값의 위치에서 계약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PC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이 반도체 수요를 좌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아주 상시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고, 최근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그 마이크론도 AI 메모리 공급 부족이 최소 2027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니까 반도체 기업들 모두 이제 자본을 쏟아 부으면서 생산 능력을 이제 공격적으로 늘리는 중인데,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2035년쯤이면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완공 시점에서 글로벌 수요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추가 공정을 건설하는 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얘기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은 당장 필요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기보다는 2030년 이후에 그 생산량을 확충하게 충당하기 위한 생산 기지인 거고, 사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거는 부지 검토만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착공부터 양산까지도 한 뭐 짧아도 5년, 그리고 이제 길면 10년까지도 걸리는 건데, 이제 정말 추가 공급 시설 늘려야겠네라고 이제 필요해진 이후에 짓기 시작하면 늦으니까, 지금 이제 준비를 해서 그 반도체 수요가 확 더 늘었을 때 그때 이제 대응하자라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2의 반도체 기지로 왜 호남을 이렇게 딱 점찍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호남권이 거론될 네. 때부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왜 호남인지, 그리고 호남의 한계가 무엇인지, 장점은 무엇인지 이제 여러 분석이 좀 나왔었는데, 네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경제성만 따져보면 수도권의 클러스터를 더 선호하는 게 맞죠. 왜냐면 이게 반도체라는 거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평택, 이천, 뭐 용인 이런 데들은 이제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더 짓는 게 경제적으로 이제 유리하게,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기는 한데, 그 가성비라는 표현을 써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 수도권은 더 이상 지을 땅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인 거고, 땅값도 비싸고, 그리고 뭐 용수, 전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포화 상태라는 이제 진단인 거고, 사실 이제 펩 1기, 그러니까 펩 하나 지을 때 보면 어느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냐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해요. 이게 이제 평수로 따져보면 3만 평인데 축구장 한 14개 정도 크기의 부지거든요. 이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어디냐라는 걸 이제 따져봤을 때, 호남에 그래도 이제 이런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 거고, 펩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1기가와트시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대형 원전 한 개의 생산량에 맞먹는 이제 수준인 거고, 물도 20만 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 수치는 펩 한 개당인 거고, 네. 지금 이제 짓겠다는 게 펩 뭐 2개, 최소 이제 2기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호남권에 지금 SK하고 삼성이 짓겠다는 게 4기니까 그만큼 더 큰 이제 뭐 전력, 물, 부지가 필요한 건데, 이런 면에서 호남이 갖고 있는 장점을 따져보자면 일단 전력 공급이 좀 유리하긴 하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이미 전력만 포화 상태인데다가 그 전력을 까는 데 있어서, 그 전력을 이제 공급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제 송정탑 이런 거 건설에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전력 자립도가 197%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전남 영광군에 한빛 원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남은 기본적으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예요.
뭐 태양광 시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고 이제 서남에 있는 해상 풍력과 연계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다가 이제 우리가 아리백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나 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의 비중 이런 것들을 좀 따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이 높은 이제 호남 이런데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지으면 아리백 요구에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는 거고요. 이 산업용지를 보면 이제 광주 첨단 3지구라든가 뭐 빅그린 국가산업단지, 뭐 공공항 이전 부지 이렇게 약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좀 있고 또 물을 확보하는데도 뭐 보면 이제 광주에는 정성호가 있고 영산강이 있고 뭐 이런 데서 용수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이게 사실 반도체를 만들 때 쓰는 물은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되거든요. 수질 보장이 돼야 되는데 뭐 이제 수질은 좀 검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워낙에 이제 요새 물 재생에 관련된 기술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우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사실 투자하는 만큼 극복해야 될 과제도 좀 상당한 것 같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전력 공급 면에서 보면 이제 그 호남권이 괜찮다라는 평가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반도체 팹이라는 거는 365일 24시간 1초도 전력 공급이 끊기면 안 되는 맞아요. 시설인데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풍력도 바람이 불어야 이제 전력이 생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원전 같은 조금 안전적인 발전원과 연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이거를 이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ESS 같은 인프라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영남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송전로, 그러니까 송전선 이런 것도 이제 추가 건설해야 되는데 워낙에 우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할 때 이제 송전탑 건설 이런 거에 주민 반대 부딪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면이 있다라는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생산은 사실 공장만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닌데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있다 보면 사실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좀 신경 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네.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때 이제 약점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던 건데 반도체 공장 대부분 수도권에 있죠.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은 대구, 경북 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남 일부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호남은 물리적인 거리를 아직 아무래도 이제 무시 못하는 상황인 거죠. 특히 반도체는 수율이 핵심인 산업인데 그래서 기술 협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팹을 구축하고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이게 잘 돌아가려면 소부장 협력사들이 같이 호남으로 내려가서 생태계가 이제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부장 협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SK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투자할 금액이 충분하고 투자를 하면 되지만 이 소부장 업체들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자본력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호남에 신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는 이제 우려가 좀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반도체 산업은 또 인력 싸움이기도 해요. 인재 싸움이기도 하는데 핵심 인력들이 과연 이제 호남까지 내려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핵심 인력들이 지방 근무를 좀 기피한다 그러면 기술 경쟁력 면에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보완책을 좀 마련해야 되죠. 인재 확보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반대로 이제 호남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순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안보적인 측면,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태풍이나 홍수, 지진 이런 이제 자연재해를 겪을 수도 있고 사실 수도권은 또 휴전이랑 가까이 위치해 있잖아요. 테러나 정전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가능성을 무시 못하는데 그게 이제 밀집되어 있으면 지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 및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연재해라든가 뭐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들이 멈춘다면 그게 경제에 가져다 줄 충격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분산도 좀 필요한데 분산할 때 호남이 물리적인 거리가 있으니까 이제 분산하기에 좋은 위치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뭐 이제 타이중, 타이난, 가오슝 뭐 이런 뭐 신주까지 한 4군데 이제 분산되어 있고요. 뭐 미국, 일본에도 공장이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뭐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이제 공장을 좀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분산의 목적으로는 호남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일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부 지원책 제공으로 이런 게 다 충분할지 물음표인데 센터장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네. 국민보고대회 때 보면 장관들 거의 총출동했어요. 이게 이 반도체 AI, 뭐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피지컬 AI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데 지원이 필요한 관련 유관 이제 부서의 장관들이 다 나왔거든요. 네.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기정통부 장관,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다 총출동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제 허벌판에다가 도로, 용수, 전력망 구축해야 되고 이제 우수 인력 데려오려면 정지 요건도 만들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로 이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뭐 어제 경제 6단체도 이제 일제히 뭐 이제 성명이나 뭐 의견 표시를 한 게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업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려면 이제 현장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전력, 용수, 부지 이런 필수 인프라, 제도 기반 이런 것들을 적기에 지원해 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산업통상부가 입법 예고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보면 지금 전력, 용수, 도로 이런 이제 그 시설 비용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비의 50% 이상 뭐 크게는 이제 최대 전액까지 이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호남 같은 이제 비수도권 신규 클러스터에는 뭐 부지 지정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송적타 대신 전력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이런 거에도 이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표할 때 이제 장관들 총출동한 거 보면 정부의 의지는 제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사실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각국이 다 이제 지원 경쟁을 하고 있는 네네네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칩스법 제정해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고, 뭐 일본도 TSMC 유치할 때 뭐 수조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인프라를 깔아주고 기업들이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소부장 업체를 따라 내려서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이러면 그래도 이제 뭐 평택이나 이런 데 못지않은 클러스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다면 이제 고용 창출로 인구 유입까지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피 현상만 또 커지지 않을지 뭐 이런 우려가 뭐 그렇죠.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반도체 산업은 이제 장비가 아니라 네. 천재 엔지니어가 수요를 만든다는 말이 좀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우수한 엔지니어 인력을 호남 쪽에 얼마나 데려올 수 있을까도 관건인데 사실 이제 이런 엔지니어 인력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난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교 라인 뭐 이제 좀 더 아래 내려가면 평택, 이천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난방 한계선이라고도 네.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뭐 지금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데들이 고액의 성과급으로 이제 이슈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과급, 이제 급여나 성과급 이런데 이제 금전적인 충분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제 정지 요건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해당 지역에 가족들이 같이 내려가서 살 수 있게끔 특히 다 이제 젊은 층들은 아이 교육이 중요하니까 네. 뭐 국제학교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이제 그런 학교를 거, 네. 설립해서 자녀의 교육 문제 좀 해결하거나 또 의료시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리고 문화 인프라 같은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세종시 같이 세종시는 요새는 아이가 어린 엄마들이 내려가 살기 굉장히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살기 좋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그런 정규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메가 프로젝트 쭉 오늘 설명 잘 해주셨는데 증시에서는 네. 어떻게 접근해야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락했지만 오늘은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어제 네. 이제 하락하는 거 보면서 이 대도약 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이게 실현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네. 그동안에 많이 올랐으니까 약간 차익 실현한다는 느낌 좀 들기는 했는데 뭐 앞서 이 시간 앞에도 이제 이런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하기는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정부 발표만으로 단계 급증도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 예산, 발주, 착공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제 단계별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을 텐데 뭐 아까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전력 인프라라든가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 이제 전기가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네. 뭐 초고압 훈정망, 뭐 변압기, 전력기기, 전선업종 이런 데 좀 필요할 거고요. 이런 데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고요. 반도체 장비 소부장 오늘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제 공장 착공 시작되면 여기에 들어간 설비들 중요하니까 이런 소재 기업들 주목해 볼 만하고 마지막으로 건설주든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네.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뭐 토목, 산업단지 개발, 용수, 도로공사 필요하니까 건설주도 어느 정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오늘 잘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 투자 전략에도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의 분석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참석을 해서 지역 거점별로 투자 규모를 공개했는데요. 광주 전남에 일단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공장 입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입니다. 바로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광주에 방문을 하고 서남권 보고회를 통해 입지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일정 관련해서 해당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삼전 닉스가 이 수도권 단일 거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와 무려 4,700조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에 896조 원이 사용이 되고요. 충청권에 392조 원, 영남권에 잠정적으로 270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에 800조 원을 들여서 전공정 팹 각각 2기씩 총 4기를 새롭게 증설할 예정이고 반도체 입지 공장으로는 삼성전자는 광주, SK하이닉스는 서남권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충청권에 있어서 패키징 거점으로 좀 마련을 해서요. HBM 관련한 팹 건설에 힘쓴다고 했고 동남권과 대경권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인에도 600조 원을 추가 투자해서 클러스터 완성을 12년 앞당기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이어갑니다. 하이닉스가 1,000조 원 규모의 넘는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SK텔레콤을 중심으로 15기가와트 규모의 5곳을 새롭게 증설하고 정부는 AI 데이터 센터 전용 요금제까지 만들어서 필요한 용수와 전력을 직접적으로 좀 보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일단 삼성전자 그룹 계열사도 함께 나섭니다. 로봇 관련해서 경북 구미에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해서 라인 구축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관련해서 로보스타, 로보티즈 관련된 종목도 오르고 있습니다.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의 타이밍 마켓나우 2부에서 꼭 잘 잡아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7월 첫 거래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